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안인혜입니다. 특별히 윤보선 그 민주주의 연구원의 그 운영위원을 맡게 된 경위는 제가 2012년에 국제정치학회 회상할 때 마침 김학준 원장님이셨는데 저희 그 학술회의에서 이 개원 기념 학술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 또 아까 특별히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그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좀 칼같이 말씀을 드려도 그런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들어가기 전에 뭐 제 소개 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새 그 사실은 중국 런민다쉐 중국에서 있는데 마침 10월 16일에서 18일에 인민대의 통조 캠퍼스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러니까 베이징에 3개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특별 학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 하면은 제목이 People Centered Global Governance. 그러니까 오늘 그 중국 쪽에서 또 이제 토론하시는 분도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휴머니티 중심의 인민 중심의 어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또 초대받았다 해서 참가를 해봤더니 수백 명이 참가하는 아주 대규모였는데 거기에 각국의 케이스 스터디 뭐 한국 사람은 사실 저 혼자 있었습니다. 모아서 뭘 하느냐 하니까 트럼프의 이런 일방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것에 대해서 각국의 사례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이 휴머니티 인본 중심이 어긋나지 않았는가 하는 성토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그 시각을 발표하도록 그 요청을 받았었는데 마침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조금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중국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게 이런 분위기라는 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0월 29일에 사실은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저의 그 남과 북 8정부의 도전과 좌절,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하는 그 노태우에서 그 8정부까지 해서 하여튼간에 그 북한 핵 전망에 대한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 이제 같은 내용으로 사실은 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중국 인민대에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6가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에 특히 그 장랭구이 그 교수 뭐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의 그런 커멘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사전에 이거 써오신 거를 비행기 안에서도 읽고 지금 읽어왔는데요. 뭐냐 하면은 북한이 특별히 핵 문제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정말 자살적 행태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한 우려를 갖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 공격에 대한 것도 이제 앞으로 그 언급이 있으실 걸로 생각해서 조금 그 중국의 이런 분위기를 제가 막 귀국을 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너무 훌륭한 분들을 다 모시게 돼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 발제를 해주실 조동준 교수님께서는 한반도 평화연구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제기구와 핵문제 전공이신 것 같이 이 전체를 전부 다 핵문제로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이 공부가 됐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평화적인 평화연구원 원장님이시니까 그런 또 언급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토론해 주실 분으로는 세종연구소의 김정섭 연구위원님. 네. 뭐 이분은 뭐 하버드 또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그 연구로서의 그 정책적인 거 이런 거 많은 것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화여대의 박원균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뭐 요즘 그 TV에서 해설자로서 가장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잘 아실 거로 보고요. 국방연구원에 계실 때 제가 이사하면서도 자주 뵈서 오늘 너무 반갑게 만나 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유상철 중국연구소장님이십니다. 저는 뭐 중국에서 특파원 하실 때도 다 제가 뵙고 했습니다만 제가 살짝 여쭤봤어요. 얼마나 계셨습니까? 12년 넘게 중국에 계셨다. 어느 정도의 그런 깊이 있는 중국 연구자인지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신화 이화여자대학 아니 이대 나오셨어요. 고려대학교 교수 후배가 되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인권대사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고대에 통일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좋은 코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철 서울대 교수님. 뭐 숭실대에서도 그렇고 평화통일연구원장도 지내시면서 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도 또 연구하셔서 이 분야에 이제 폭넓은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황지한 서울 네네. 죄송합니다. 그냥 빼고 할까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그 6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관리에 제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발표자께는 제가 30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동준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이 라운드 테이블을 연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지점은 그 전 세계적인 전략 균형,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인 핵무기 관련 전략 균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요즘 정중동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상으로만 바라보자면 2026년 2월 4일까지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타트 합의라 해가지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 전략 핵무기의 숫자가 지금 700개로 그러니까 700대수의 발사체를 가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핵탄두 그 실전 배치된 핵탄두를 1,550기로 이미 제한을 하는 합의가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연장이 될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양국 사이에서 제한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봐야 될까는 이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를 보고 모든 이제 그 핵무기들이 개발되는 방식을 보면 러시아 쪽에서 움직였는데 가장 그 핵무기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는 현상 자체가 뭐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의 가장 큰 백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축이 RS-24 그 핵 미사일이거든요. 그 이 나토 쪽에서는 SS-29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사일이 2010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핵무기 하나를 개발했을 때 대부분 예상 수명을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2010년에 실전 배치를 했다고 친다면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상식적으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요 RS-24와 더불어서 사르맛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리고 핵무기인데 이 핵무기의 특징은 회피가 가능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 경로를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핵무기 개발사에서 봤을 때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반면에 미국 쪽 같으면은 지금 현재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전략 핵무기의 가장 그 백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미니트맨-3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가 처음 된 게 1970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젊은 미사일이 미니트맨-3 미사일 중에서 가장 젊은 미사일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1978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상 수명이 핵무기의 예상 수명을 30년으로 보게 된다면 벌써 퇴역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연장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6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핵의 가장 핵심이었던 미니트맨 3 이 미사일을 모두 새로운 미사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서는 그래도 아주 큰 무기 체계에서는 나름대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통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전술핵 미사일 부분에서는 너무 큰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뉴스타트에서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 크루즈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들은 경로를 중간에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거의 개발에 완료됐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브레베스트닉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 동력이 원자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번 공중에 떠 있으면 그 연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공중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무기 체계가 지금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미사일 방어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핵의 균형 상태라도 하는 개념 자체가 약간 사라질 위험성이 되게 큽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내려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포세이돈이라 그래가지고서 원자력 추진하고 그다음에 바닷속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어뢰가 이미 2023년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상대적으로 보면 작은 미사일이지만 얼마든지 전술적 용도로 쓸 수 있는 미사일들이 이미 킨잘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배치가 됐고, 지르콘 같은 경우도 2023년에 배치가 됐고, 그래서 지금 중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거기다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러시아 쪽에서는 개발이 끝내고 실전 배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걸쳐가지고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큰 합의가 있으니까 그 밑에 급에 있는 그 변화들을 잘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미 벌써 러시아 쪽에 시작됐던 핵무기 경쟁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미 실전 배치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이 미국 쪽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 현재 지금 이제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전략 잠수함, 그 다음에 지금 장거리 폭격기, 이거 모두 세 개를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의 가장 백본이 B2인데요. B2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수명으로 따지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아마 들여 들어와야 될 상황이고, 지금 B-21 레이더라고 하는 새로운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미국 쪽에서 개발이 돼가지고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시험 비행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 몇 년 안에 들어가지고서 새롭게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따져보자면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뭔가 살아있는 판을 갖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이 전략 균형이 유지되는 것 같은 전략 균형이 어쩌면 사실은 그 밑에서부터 지금 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내년에 만약 우리가 뉴스타트 합의에 미국과 러시아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맨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핵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막마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걸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공수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더 유리할까, 방어가 더 유리할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1차 대전은 참호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수비가 훨씬 더 쉬워라고 생각했던 거였고, 반면에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격전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공군을 통해서 전략 폭격을 통해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 좀 더 쉬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월남전을 겪으면서 수비하는 쪽이 좀 더 쉬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1991년 걸프 전쟁을 거치면서
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상대방을 선제 공격하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서 중요한 지휘부 전략자산 같은 걸 무너뜨리게 된다면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어라는 그 믿음 체계가 1991년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냉전 후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냉전 후에 국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핵 균형을 유지하고 군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머리에는 공격이 먼저 우세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체계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유도 무기에 기반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규모의 핵무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재래식 무기에 의해 가지고 사라질 위험성이 크게 되는 거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었던 그 군사 변환에서 중요했던 정밀 타격 능력을 명확히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밀 타격을 회피할 수 있거나 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막을 회피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정밀 타격 능력을 막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10년대 들어가지고서 지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막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무기들을 개발해만 했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결과물들이 결국 가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운 무기 체제의 도입으로 드러났던 거고 이게 지금 다시 미국한테 새로운 큰 이제 압박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정밀 타격 능력이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냉전 시기와 그리고 냉전 끝나고 난 후에 꽤 오랫동안 유지됐던 그 핵을 통한 안정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지금 동아시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최소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규모 핵 보유고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핵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미사일 방어막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들을 개발하고 그거와 핵무기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등폭 17호 같은 미사일입니다. 이런 미사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요 작은 그 핵 경쟁이라고 했던 부분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이 핵 경쟁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핵을 봤을 때는 단순히 북한 핵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적인 흐름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북한이 왜 저런 핵 교리를 취할까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북한도 매우 공세적인 측면으로 이제 핵 교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왜 그렇게 공세적인 핵 교리를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임계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가 지금 소규모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산될 수 있는데 그 핵무기가 쉽게 미국의 정밀 타격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면 반격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방어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교리가 보면 2012년서부터 사실은 되게 공세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큰 추이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바뀌었었는데 그러한 모습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렇게 아주 소규모의 핵을 공세적인 교리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전략 무기에서 공수균형에서 그 공격 쪽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는 그 믿음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체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내년이 이제부터 큰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올해 9월 달에 푸틴이 지금 이제 미국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 뉴스타트를 1년만 더 추가 연장을 하자. 근데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조건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힌트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뉴스타트가 얼마든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 주고 지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큼의 가치밖에 못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뉴스타트가 깨진다 하더라도 러시아 쪽에서는 나는 지금 현재 큰 손해 볼 게 없어 라는 아마 그런 식의 아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도 아마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좀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경주로 오는 그 이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핵 실험을 준비하라고 전 정부한테 명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올렸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무엇이 미국이 얘기하는 핵 실험인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제외하고 맨 마지막에 실제 핵 실험을 한 국가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입니다.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 이후에 실제 핵무기를 터트리며 실험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미국이 갑자기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정부한테 핵실험을 하라고 준비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많이 고민스럽긴 했었거든요. 이 고민스러운 내용들을 지금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 나왔던 얘기, 그리고 미국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으로 배치됐던 분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미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운송 체계를 실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2023년, 36년에 지금 실전 배치해야 될 이 새로운 무기 체계가 진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실제 핵 탄두를 터뜨리는 건 우리가 매우 걱정을 하는데 실제 핵 탄두를 운송시킬 수 있는 미사일들을 실제 지금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곧 미국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미 러시아는 시작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사항이고 아마 트럼프가 이 여러 제친, 사실 트럼프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냉전 이후에 있었던 전체 국제 질서죠. 이 국제 질서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험한 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이 라운드 테이블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트럼프 시대 국제 질서와 한반도 문제 전망 이 제목을 보고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뭐냐면 트럼프의 제2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냉전기가 과연 올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혹은 또 다르다고 하면 그 전에 냉전기하고 다르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그 냉전기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블록,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미국권 블록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인터디펜던스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그런 그 블록 정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요새 신냉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그 2001년 그 WTO 그 가입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그런 그 경제적 그 외에 그런 인터디펜던스가 정말로 증대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냉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냉전과는 완전 다른 형태로 우리가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하신 분이나 또 토론하신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김정석 연구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의 김정섭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조동준 교수님께서 이제 핵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토론도 그 핵 전략 문제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핵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공격 방어 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핵 전략, 이 핵 억제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북한의 핵 독트린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차원에서 좀 약간 처음에 좀 이론적으로 이게 냉전 시대부터 엄청난 토론과 어떤 지적인 어떤 토대가 쌓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이론적 측면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북핵 억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핵 문제는 이 재래식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핵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핵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하고 다르게 이 핵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재앙적인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소총과 뭐 전차랑 다른 거죠, 핵무기가. 그래서 핵은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용돼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 억제가 깨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핵전쟁을 피해야 되지만 만약에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핵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평시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모순적이고 서로 긴장이 이제 상호 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전쟁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핵전력 면에서. 그리고 만약에 핵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핵무력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무력화시켜야 되고 그래야 내가 받는 피해가 최소화될 거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라는 것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핵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이게 바로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대응 능력에 초점을 두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핵 억제의 안정성은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핵전력을 조기에 무력시킨다고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 방어망을 굉장히 잘 구축한다거나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핵 억제력이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또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암스레이스가 핵 문제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내재적인 긴장이 있다, 딜레마가 있다.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냉전 시대 때 핵 전략의 역사를 보면 이걸 이름을 붙이면 하나는 확증 파괴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영은 이 피해 최소화 진영 이렇게도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진영이라는 거는 핵 문제는 재래식과 달라서 이거는 소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뭐 핵 억제가 깨졌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무익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사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피해 최소화 진영입니다. 이거는 억제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 전쟁에서 뭐 자멸적인 그런 핵 교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핵 전쟁도 승리를 목표해야 된다. 이제 약간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상호 확증 파괴 진영이라는 거는 사고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핵 교착을 먼저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이 1945년 이제 그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이후부터 초기부터 이런 인식이 이제 빠르게 자리 잡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핵 전쟁에 있어서는 내가 파멸되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상대를 또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 핵 교착을 수용하자는 거죠.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 속에 갇힌 두 마리의 전갈과 같다.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또 상대도 나를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딜레마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핵 독트린에서 쉽게 얘기하는 제2격 능력입니다. Second Strike Capability. 이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핵 공격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해도 일부는 파괴되겠지만 남아있는 핵 공격으로 상대한테 충분한 보복을 가할 수 있으면은 상대가 선제 공격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이런 상태가 되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2격 능력이 서로 갖춰지는 것, 그것이 안정적인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안정적인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 핵무기의 상호 개발로 인한 현실일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존중되어야 될 목표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쪽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그 제2격 능력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방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제 공격 태세 이런 거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토마스 쉘링이라고 노벨상을 받은 이런 이제 전략가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전략 그 핵 잠수함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거는 소련도 가져야 된다. 잠수함만큼 그 생존성이 보장된 무기 체계가 없는데 서로 그렇게 생존성이 보장된 무기 체계를 가져야 미소 냉전이 안정화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공격 능력을 존중하자고 하는 약간은 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까지 이 논리는 연결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미사일 방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이 총알로 총알을 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방이 말하자면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는 우리가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면 상대는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또 공격 무기를 더 늘리거나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공격 방어 간의 끊임없는 이 경쟁을 이제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말하자면 냉전 시대 때 어떤 상호 확증 파괴 진영입니다. 매드 진영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억제가 깨지면 어떡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진영은 피해 최소화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억제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그때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상대한테 상대방의 대도시를 향해서 무조건 이렇게 보복을 하는 이런 전략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특히나 대통령한테 선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냉전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소련이 베를린에 대한 어떤 무력 공격을 감행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대한 핵 보복밖에 옵션이 없다면 이것은 자살이냐 항복이냐 두 개 선택권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민간인 대량 살성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비판을 먼저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이 피해 최소화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what if deterrence fails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상대가 우리를 핵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징후가 분명히 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막고 나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워닝 시스템을 갖추고 론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쪽에 두 가지 진영 간의 어떤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미국의 핵 전략도 사실 그것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냉전 시대 때만의 토론이 아니라 우리 이제 북한 핵 전략과 관련된 것을 북한 핵 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에 발표된 북한의 핵무력 법령 보면 선제 핵 사용 독트린을 분명하게 이제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만으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핵무력의 사명과 관련돼서 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제일 사명이지만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 결정적 승리를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 작전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2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이걸 가리켜서 북한이 더 이상 전통적인 억제 독트린을 넘어서서 이제는 핵전쟁 수행 전략으로 이동했다. 넘어섰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워파이팅 독트린으로 이렇게 넘어섰다.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것도 큰 틀에서는 북한 억제 전략의 일환이다. 뭐냐면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 실패 이전에는 북한이 ICBM 개발을 통해서 북한 이제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억제, 응징 억제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본토를 향해서 ICBM을 날린다는 그 결정은 그것은 북한이 굉장히 채택하기 사실 어렵고요. 자살적인 행동이 될 거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도 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북한이 그런 ICBM을 통한 미국에 대한 억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거니와 평상시에 그게 어렵다는 것이 의심받으면 그 억제 전략의 크레디빌리티도 의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술핵 개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들 이걸 통해서 한반도나 일본이나 이 지역에서 핵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한된 규모의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거부적 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만약의 경우에는 핵을 쓸 수도 있고 전술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걸 통해서 이제 중층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억제력을 보강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또 쓸 수도 있는 태세도 갖추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선제 사용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제 뉴클리어 퍼스트 유즈 이런 굉장히 공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냉전 시대부터 내려온 핵 독트린의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사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 처한 나라는 특정한 조건에 처한 핵 국가들은 이 선제 핵 사용 독트린을 채택합니다. 그 특정한 조건이라는 거는 재래식 전력이 열세 있고 상대에 비해서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은 다 선제 핵 사용 독트린을 채택합니다. 인도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인도에 비해서 재래식이 열세기 때문에 만약에 재래식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술적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이제 그런 핵 독트린을 채택하는 거고요. 냉전 때 나토가 그랬죠. 냉전 때는 이 나토가 소련에 비해서 재래식 전력이 열세에 있었으니까 냉전 때는 소련은 선제 핵 사용 독트린이 아니었어요.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세력 균형이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소련은 러시아는 선제 핵 사용 독트린으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이런 큰 이론 틀에서 보면 북한의 행동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한 북한의 핵 무력 법령에서 얘기하는 공격 임박 판단 시에도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잖아요. 서로 오판도 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해서 핵을 누를 수도 있고 임박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근데 이게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소위 use it or lose it 딜레마라 그러는데 내가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핵무력이 선제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좀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먼저 눌러야 된다는 압박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냉전 때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 북한 핵 독트린에도 사실 나타나고 있다.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북한 핵 관련돼서 이제 군사적으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났습니까? 예. 하여튼 이제 우리가 삼축 체제라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 어떤 그 컨셉이 담겨 있는 킬체인도 있고 우리 미사일 방어도 있고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아까 제가 말한 그 피해 최소화 이제 그 응징적 억제랑 그 카테고리로 보자면은 그 킬체이나 KAMD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려는 어떤 그런 수단들이고 KMPR이라고 하는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응징 보복인데 이것과 그 양자 간의 균형을 우리가 좀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지 이제 쉽게 전달이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핵을 먼저 사용하는 참 자살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북한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박원 10분입니다. 저도 북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북한 핵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과목을 하나 했는데요. 딱 하나의 질문을 갖고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15주를 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용한다면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앞에서 이미 조동준 교수님, 김정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매우 공세적인 핵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4월 25일 날 김정은이 말한 핵의 제2의 사명, 이제 우리가 이른바 4.25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작전적 사명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전쟁 억제 수단이 아니라 핵을 전쟁을 이행하는 수행 도구로서 사용하겠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019년 5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노이에서 깨지고 나서 2019년 5월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의 최초 발사 시험을 합니다. 북한 핵과 핵 억제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 본토를 향한 핵 공격 능력을 배양했다면 이제는 한국, 일본을 향한 실질적인 핵 배치를 시작한다 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건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 다 한다.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고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핵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4년 4월과 5월 그들이 말하는 핵 방아쇠 체계라는 종합 핵무기 관리 체계라는 것을 보여줬고 5월 달에 보여줬고 5월에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김정은의 명령 하에 이제 일선 부대까지 다 내려가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을 앞에서도 우리 김정석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핵 전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 특히 전쟁 초기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을 쏘겠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핵과 재래식 전쟁의 배합전을 하겠다. 역대 앞에 조동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국가의 핵 태세, 핵 교리에 이 정도로 공격적인 것이 없었고 핵 사용의 문턱을 이 정도로 낮춘 적은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것을 놓고 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과연 그것이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핵 억제 태세에서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정석 박사님 파키스탄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파키스탄도 초기에는 그것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른바 확증 보복 능력, 2차 타격 능력, 이격 능력을 갖췄죠. 무슨 말씀이냐. 한 국가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하는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핵으로 공격을 다시 받았을 때 다시금 공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증 보복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갖출 수도 없고 갖추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갖출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다. 근데 북한은 왜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고요. 몇 가지 더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북한은 제한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위력 핵, 전술핵을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나고 그것을 확전하지 않고 미국이 보복 공격하지 않게 한다 하는데,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좁은 환경에서 전술핵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나 대화력적 능력을 본다면 북한이 유의미한 타격을 주려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방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KN-25라고 불리는 방사정포, 그들은 뭐 그렇게 다연장 로켓에 이것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것이 한국의 활주로나 공군기지를 노리고 있다. 250개. 그 과장된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그 부분도 불가능한 거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북한은 1인 지배 체제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결정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모든 자산을 투입해 갖고 김정은 제거 작전에 나설 겁니다. 이것을 뭐 흔히들 언론에서 그 뭐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 High Valued Target (HVT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갖고 있죠.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적의 지휘부터 타격해서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막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 유고가 되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유일 영도 체제,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이 없다면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가 다 꺾입니다. 굉장히 취약한,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권한 위임을 하겠다. 그들이 말하는 전선 부대, 우리로 따지면 일선 부대에 권한 위임을 한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일선 부대에 권한 위임을 했다가 그들이 평양을 향해서 이 미사일의 방향을 돌리면 어떡합니까? 북한 체제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C4I 모든 체계들이 다 구축돼야 되는데 북한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모든 것이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북한 핵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의 가장 큰 전제와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미국이 한국한테 확장 억제를 제공해 준다라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북한의 핵을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아무리 삼축 체제를 갖고 우리가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핵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고, 그 확장 억제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전제하에 북한은 핵을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건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확장 억제를 당연히 강화하고 이것을 사실상 핵 동맹으로 해서 거의 그 한미 양국이 핵에 대해서 작전 계획, 물론 미국이 이것을 만들 이유는 없지만,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 수준까지로 최대한 제도화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전술핵을 갖고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북한한테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고 온다면 일단 한반도에 갖고 올 데도 없고요.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사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비례에서 대칭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부 제한된 전술핵을 사용하면 전술핵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한 방이라도 핵이 사용되면 이것은 한반도의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 방이라도 핵을 쓰면 이것은 정권의 종말이다. 확실한 확증 보복을 당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와 전력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북한한테 그런 식의 억제를 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고 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핵 선제 불사용을 천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북한이 핵을 먼저 쓰지 않는 한 우리는 너희한테 핵으로 보복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될지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북한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 독트린 자체가 바뀌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을 빼고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우세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이 그럼에도 아까 계속 나온 사용하거나 혹거나 죽거나 use it or lose it으로 해서 인간이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김정은의 특히 1인 지배 체제하의 특징에서 독단적인 결정의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놓고 한다면, 이른바 핵 자신감, 뉴클리어 섀도우, 그 자신감을 낮추는 모든 작동, 모든 방법은 다 강구해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미가 아까 거듭 말씀드린 훨씬 더 강화된 확장 억제, 실시간 공동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연합 실기동 훈련을 확대해야 되고요. 북지휘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현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 뒤에 숨어서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할 수 있는 것을 심리적으로 또 실제 능력에서도 확실히 제어하고 확실히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분 39초 썼습니다. 아유, 역시 방송을 많이 하셔서 시간을 아주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모범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되, 한국의 무슨 전술핵이나 이런 것을 들여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유상철 중앙일보 중구연구소. 네, 중앙일보 유상철입니다. 처음 그 이제 토론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주제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 이제 중국의 미래 또는 이제 국제 질서 변화 등등을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핵 문제 위주로 발제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제가 자료집에 준비했던 내용은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조 원장님의 그 발표 잘 듣고, 사실 세계적인 차원의 그 전략무기 경쟁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중국 관찰만은 많이 해오던 사람이 시야가 사실 상당히 그 넓어졌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조 선생님의 그 결론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현재 그 진행되는 그 강대국 간의 핵 군비 경쟁, 이게 사실 미국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 불안을 느껴서 이에 자극을 받고 또 반응하면서 이렇게 현재 강대국 간의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이게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훌륭한 분석이십니다만 이제 좀 중국 입장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도 좀 이걸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그 미국의 핵전력 강화에 따라서 중국이 반응하는 측면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의 그 핵전력 강화는 중국 자체의 필요성 또는 중국 자체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측면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 원자폭탄 실험 성공한 게 1964년이고 또 67년에는 이제 수소폭탄도 갖게 됐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투발 수단이 뭐 별로 시원치 않아서 81년에 그 동풍 5죠. 그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때서 이제 개발하면서 비로소 상징적으로 갖고 있던 이제 핵전력이 조금 최소 억지력을 확보했던 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나왔죠. 그렇지만 중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핵탄두를 많이 늘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여러 번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2019년에도 나가 있을 때도 그때도 한 300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290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의 유명 언론인 후시진이 이걸 뭐 3,000기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주장도 펴고 했던 걸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에 중국이 핵탄두 수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 거의 뭐 해마다 100기 이상씩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은 아니고 그보다 더 오래인 사실상 2010년 전 2015년부터 사실상 중국이 핵전력 강화에 굉장히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국에서 사실 그 전략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부대인 그 제2포병이 있죠. 중국의 4개 병종, 6해공, 그다음에 제2포병이 있었는데 이 제2포병이 사실 그 전략핵과 중국의 미사일을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201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시진핑 주석이 이 제2포병을 개편해서 로켓군으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서 로켓군을 창설을 합니다. 이름을 바꿨을 때는 아주 새로운 각오, 단단한 의지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로켓군 창설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설의 취지가 뭐냐? 중국몽과 강군몽을 실현하는 전략적인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켓군 창설의 목적이 중국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야기했던 중국 꿈 실현입니다. 그 중국 꿈은 여러분 이제 너무 오래 들었죠. 2012년 11월 시진핑이 당 총서기가 된 이후 불과 한 보름 만에 자기 치국의 비전으로 제시한 게 중국몽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중국몽이 뭐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부흥에 있습니다. 다시 흥한다. 그럼 옛날에 흥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를 말하느냐? 뭐 한나라 때냐? 성당 시대냐? 그거 아니고 1840년 아편전쟁 이전 청나라의 국력이 세계 최고였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왜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 당신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얘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마오쩌둥과 저울라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할 때 그 인민영웅 기념비 뒤에 건국 선포 하루 전날 밝혔어요. 1840년 그때부터 쓰러진 인민영웅들이 영원하소서.
막스 앵겔스의 그 공산당 선언이 나온 게 1848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오와 저올라의 머릿속에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이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강한 민족주의 중국 국가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시진핑 주석한테도 면면이 흘러서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몽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중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중국이 4개의 대국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대국, 기술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 군사대국이 되기에 핵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핵탄 로켓군 발전을 시키면서 특히 2018년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드러내놓고 핵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해서 핵탄두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마도 2030년에는 1000기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게 실전 배치한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1550기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핵전력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이 그 로켓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밝힌 게 있습니다. 중국의 로켓군은 핵 억지력 차원을 넘어서 핵 반격 능력까지도 갖춰야 된다. 2차 타격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 로드맵을 갖고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극에 의해서도 발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자체의 로드맵을 갖고 핵전력을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다라는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이 한반도의 그 비핵화 문제에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예전과는 많이 변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가을에 제가 한중 세미나 참석을 해서 베이징의 포럼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교수가 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실수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반도의 군사적 또는 전략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우월을 한국이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이제 우월하다는 것이죠. 이 우월을 북한의 핵무기가 상쇄하고 있어서 남북한 간의 한반도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듣고 놀래서 그럼 중국이 북한의 핵을 보유로 인정을 하고 아니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래 남한의 그 재래식 무기 우호를 상쇄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한국 측에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중국 학자가 더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말도 별로 안 하죠.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이 북한 핵개발 초창기에 핵실험 초창기에 북한의 그 요주의 인물을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북한 인사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내가 막아서는 되겠냐고 엄청나게 오히려 중국의 꾸중을 들었다는 거죠. 북한으로부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추진을 하면서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그렇고 중국 눈치를 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다. 중국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북한에 다 인정하는 주제에 무슨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추진을 중국이 태클을 걸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신냉전 도래와 관련해서 중국의 갖고 있는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신냉전에 안 빠지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 간단한데 미국이 냉전을 겪고 구냉전이죠. 냉전을 겪었고 구냉전에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다. 미국은 냉전에 빠졌을 때 상대를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그 경험을 알지 못한다. 미국의 수에 말려서는 안 된다. 신냉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시간 한 2분 정도 더 드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해 주셔서. 처음에 미국 트럼프와 시진핑이 할 때 굉장히 트럼프가 강하게 나갈 때 사실은 히토류에 대한 것을 미국이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토류에 대해서 이미 1990년대 덩 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레어스 히토류가 있다. 이미 그때부터 이 전략 무기화 했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원을 축적하면서 했다는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앞으로 또 시간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신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귀중한 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윤 회장님이 돌아가신 걸 좀 전에 알아가지고 너무 쇼크,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발표자분과 첫 번째 두 분은 핵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라운드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국제 질서 변화가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다자 외교나 다자 안보를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그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소 좀 거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2025년에 현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고 하면 로버트 케이건이 말했던 정글이 돌아왔다. 그 이유는 정원사였던 미국이 자신들이 설계했던 정원을 유지할 능력도 좀 없어졌고, 또 의지도 없고 혼자 가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트럼프 1기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오히려 트럼프 2기가 되면서 그게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그게 미국이 진짜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리스트럭처링 헤제머니, 그러니까 패권 전략 조정의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핵 얘기 많이 하셔서 저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핵 미사일 경쟁은 결국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현대화됐고, 그걸 러시아와 중국의 불안을 자극했고, 그 다음에 역으로 미국의 위협 인식이 강화되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공세적인 것이 방어적인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질서 구조적 변화는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다들 많이 말씀하셔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적 고착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흔히들 그거는 미어샤이머식 공세로 미국도 중국도 피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중국 전문을 하는 이제 젊은 학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히려 서로 방어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 공세적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럴수록 미중이 트랙 2로라도 자주 만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관리된 경쟁의 레일조차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위기소통, 군사회담, 한라인, 군비통제, 전략대화 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자님의 그 답변을 답을 하면 1분이나 2분을 더 주시길래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냉전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하드 콜드 파워였었다면, 지금은 군사력이나 이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경제가 특히 들어가겠지만 그 소프트 하드 파워, 소프트 콜드 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위주의 연대, 이제 공세적인 부상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러 뭐 군사 협력 얘기가 강화되고 둘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아까 고상두 교수님은 북러가 이제 다툴 수도 있는 여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더하기 북중러가 왜 저렇게 어서리테리언한 앙땅들을 강화시키고 있냐라는 걸 보면,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컨벤셔널한 이런 그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버 해킹에 있어서 북한이 디그아웃하고 저기 중국과 러시아가 물을 흐리고 그다음에 캐시아웃은 북한이 하는 그런 협조도 있다라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벌추얼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파병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 한반도 인태가 한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인태가 연결된다라는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군비 통제 체제의 붕괴라고 하겠습니다. INF가 폐기되면서 중거리 미사일 경쟁이 재가동됐고, 오픈 스카이스 붕괴되면서 상호 감시나 투명성이 상실됐고요. 뉴스타트가 만료 위기에 있는데 전략핵 투명성의 마지막 장치도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냉전 이후의 핵 미사일 경쟁을 억제했던 핵심 제도들이 모두 사실상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가 소위 말하는 무규범 환경을 타고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인데요. 이제 G20이 이번 주말에 있겠는데 빈 의자가 너무 많죠. 미중러 다 빠졌으니까 공동선언이 효과적인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유엔 안보리 뭐 마비된 건 오래됐고, 그러면서 다자주의가 이제 위축이 됐죠. 아까 우리 윤영관 선생님께서 키노트에서 미국도 양극만이 아니라 다극적 권력 장치를 이제 좀 추구하는 면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얘기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게 다극 체제겠죠. 그런데 아까 또 이재승 교수가 얘기한 걸 보면 유럽과 우리가 계속하고 유럽 마켓이 러시아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그래서 4강과 고루고루 사귀겠다라는 말은 바로 유럽한테는 중국,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조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미 경중만 고민했었었는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세대와 권위주의 세대 속에서 과연 실용의 그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상두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신북방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비우호 국가들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시장을 차지하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큰 러시아가 작은 우크라이나 옆집을 쳤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응징 없이 그냥 이제 시장이 열렸으니까 하고 냉큼 가는 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위기 동맹 정치 폐기가 아니라 이제 조건부 재정의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 견제에 그러니까 동맹국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짧게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동맹이 거래 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맹국의 전략적 선택과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참 미국이 나쁜 짓을 한 거죠, 저희한테. 근데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을 하면 미국 내에 우리의 밸류 에디드 전략적 가치는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과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미국의 또 의심 비용이 커지는, 우리가 이제 좀 이게 비강대국으로서의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 전략에 더 밀착할수록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게 평가하겠지만, 그럴수록 한국은 한국의 제재적 경고를 보내고 관계를 악화하겠죠. 아까 어떤 분이 말과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된다고 했는데 타카이치가 경험이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중국한테 발언해서 지금 애먹고 있는데, 이 대만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일본에게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국, 호주, 유럽한테도 너희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목적이 가치 확장에서 선택적 정원 관리의 축소로 가는 건 아닌가. 미국이 분명히 대중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전선을 관리하지는 않겠죠. 핵심 지역, 핵심 파트너만 선별할 텐데 과연 우리가 계속 핵심 지역, 핵심 파트너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일정 부분 고려한다면 미국은 전략적 회색지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갖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을 하면 할수록 부담은 커지는 이중 압박 구조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확장 억제가 전술핵 들여오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맹과 확장 억제는 유지될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핵심 지역, 핵심 파트너가 되면 더 강화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건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기여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데 억제도 이제 강화할 건데 정치, 군사, 경제적 기여가 확인을 해줘야만, 기여를 하는 걸 확인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아까 1세션에 관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의 좀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미국 전략 정원의 최전방 울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는 커졌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좁아졌다는 거죠. 뭐 제가 한반도 안보 시나리오로 A는 규율 있는 경쟁, 다층적 억제가 정착될 거 제일 아이디어한 거죠. 두 번째 최악의 그것은 대만과 한반도가 동시에 위기가 있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동맹이 필요한데 우리 이제 국내 정치가 양쪽으로 막 쪼개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축의 코히어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고 간단하게 하라 그러셔서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다층적 억제를 우리가 구조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양자 동맹 중심의 방어 전략은 위기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히 충격의 단일회선에 서게 되는 노출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2025년의 위협은 핵, 미사일, 사이버, 우주, 전술의 회색지대가 결합돼야 되고 복합 억제로 전환이 되려면 수평적 분산, 다양한 영역으로 확정되는 부분, 수직적 심화, 각 영역의 정밀 고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북중러라는 그 이런 독재 국가의 핵 국가들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 한국과 일본은 핵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정말 안보 동맹을 해야 되는 가장 그 절실한 그게 있습니다만 절대로 이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사회적으로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엔사랑 유엔 후방 기지를 우리가 다자 협력, 다자 안보의 측면에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다자, 한미일, 한중일, 아세안, EU, 나토, 글로벌 사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니레터럴을 어떻게 중첩적으로 해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강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든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놈 앙트로프로니어로서의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들에게 이렇게 복잡할수록 그래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제는 다층적으로 해야 되고 동맹은 이제는 공동 설계자가 되어야 하고 다자는 중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일 협력 강화가 되면 또 북중러도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냉전, 신냉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10분 이정철 서울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그 조동준 교수님 발표는 대체로 핵군비 경쟁은 미국발이다. 한반도의 핵 군비 경쟁인지 어쨌든 군비 경쟁은 북한발이다. 대충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지만 통념적으로는 그런 해석들이 주류적인 것 같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북한이 CNI 얘기를 해서 저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NI는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전력이고 한미가 그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핵무기, 상용무기, 병진 정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논의가 핵무기만 떼서 핵군축 논의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할 수 있는 군비 통제 프레임들을 좀 조금씩 더 오픈하는 프로세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거기에 북한의 핵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신냉전 관련해서 북한의 프레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신냉전을 원하지 않고 그 용어도 쓰지 않는다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요. 근데 북한은 신냉전을 쓰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도 2023년 이후 신년사에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쓰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방기된 몇 번의 경험을 북한은 되게 뼈저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러 동맹이라는 것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2019년 아까 이제 박원근 선생님 5월 4일 작은 미사일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작은 그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은데 하노이 회담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은 북한이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고 좌절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 있죠. 근데 실제 그 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북한은 소위 정면 돌파론을 연말에 선언하는데 그 정면 돌파론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그걸 저희가 해석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정면 돌파론은 북한한테는 유효한 전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밑에서 그 630 판문점 회담을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4.12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재했고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은 일단 동창리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걸 보고 트럼프가 3월 22일 날 앨리슨 후커를 판문점으로 보내서 친서를 전달하죠. 그 친서는 우리 지난 회담에서 좋은 얘기했고 수개월 내에 만나자라는 친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4월 25일 날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하죠. 동방경제 포럼에서. 근데 그 회담에서 북한은 푸틴하고 서로 장검을 교환합니다. 두 국가가 선물로. 그리고 4월 25일이라는 날짜는 북한의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머릿속에는 정면 돌파론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자기들의 가야 할 길이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는 하나의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면 돌파하고 그 정면 돌파의 다른 이면은 제재를 정면 돌파한다는 거죠. 근데 제재의 정면 돌파는 이제 중국 문제인데 630 회담을 앞두고 남북에 이제 문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거의 중재안을 던졌을 때 북한이 6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생일 친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 친서에 대한 답변이 6월 10일 날 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날 답서를 싱가포르 1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630 판문점 회담은 마치 뭐 트럼프 트위터 보내갖고 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의 중재와 6월 10일, 12일의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의 친서가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던 신뢰 속에서 트럼프가 던졌을 때 북한이 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건데 이번 에이펙을 막 거기에 대비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때 상황을 잘 저희가 복귀를 잘 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 판문점 회동을 북한은 사실상 결정해 놓고 시진핑의 방북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회동이 한 번도 없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매개로
시진핑하고 5번의 정상회담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정상회담이 방북입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을 뒤에 두고 중국으로 하여금 방북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런 프로세스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 과정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충분히 끌어냈고 그것을 배경으로 630 판문점 회담의 52분 동안의 회담 중에 30분 동안 북한이 8월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트럼프를 압박했던 회동이었죠. 당연히 트럼프가 그것을 중단하려고 했다가 볼턴이 이제 뒤집는 과정이 볼턴 회고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게 뒤집어지면서 김정은이 8월 5일 날 친서에서 한국 정부의 정경두의 주적 발언을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문의 비판 친서를 쓰고 그 8월 5일 날 아까 박원곤 선생님이 말씀하신 KN 23, 24, 25 이제 이스칸데르 플러스 초대형 방사포까지 북한이 연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은 하노이에서 좌절했다기보다는 하노이에서 더 이상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속에서 정면 돌파를 결정을 한 거고 그 정면 돌파의 배경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제 뒷배로 생각을 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저희는 이제 북한을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북한 애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캐퍼빌리티 증가에 비례한 해칭 외교를 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60년대 북한의 덩거리 외교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만 있었다면 2018년 이후에 북한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해칭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에 전성기념절이나 열병식 북한의 쌍십절에서의 여러 행태들은 북한이 보여주는 어떤 의미의 해칭 외교의 한 형태죠. 제 시간 죄송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저 또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에 에이펙에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판단을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자 이번에 내년 4월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북한이 오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가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예,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맞아 하겠습니다. 시간을 45분에 반드시 여기 떠나야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그런 630 회동이라는 것을 배후에 두고 해칭을 했고 그게 연말에 이제 정면 돌파전으로 갔고 그 다음 상황이 근데 뜻하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셀프 락다운을 한 거죠. 그 셀프 락다운 동안에 북한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북한의 핵전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성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북한이 깔고 있었던 것은 북미 회담과 그다음에 북경에 중국이 초청하지 않으면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 포럼에서 푸틴을 만나는 이 이제 북한의 뒷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푸틴이 블라디보스톡 가게 돼 있는데 북한이 거기서 푸틴을 만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중재로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시나리오는 중국에게 별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북한에 대한 사실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준 693 전성절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접을 받은 김정은이 10월에 트럼프를 만나기는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 보면 그것은 김정은에게 4월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여지를 둔 거고 그 해칭 북한의 3개국을 둘러싼 해칭이라는 것의 옵션 속에는 트럼프가 방중하는 4월을 둘러싼
북한에 아마 게임이 저는 진행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중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을 깔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우선주의 외교, 중국에 집중하는 그 프라이어타이저 중심의 대중 압박 정책 또는 무슨 리버스 키신저 전략, 이런 것들이 현재 NDS나 이런 것이 미뤄지고 여러 그 종합해 보면 오히려 후순위로 가고 있고, 미국이 중국과 압박하는 것이 자기의 소위 마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동맹 재편이 먼저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게는 이렇게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이신하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다층적, 다자적, 여러 복합적 위기 속에서의 제안들이 소위 한국형 해칭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지금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쨌든 강대국 사이에서의 해칭 외교의 북한식, 한국식 두 개를 잘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한 교수님께 토론 드리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패널에서 토론을 하시는 가운데 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도 나왔고 중국 이야기도 나왔고 북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조동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기반을 해서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핵무기 자체에 대한 논의들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세계 전략무기 경쟁과 한반도라고 적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뭐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하시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NPT 이후의 그런 모습들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볼 상황은 제 판단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들이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핵 미사일 군축 조약의 위기가 일단 심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라고 하는 뉴스타트가 푸틴 대통령이 참여 중단을 선언해가지고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러시아 측 비준을 철회하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라고 하는 그 공식 탈퇴를 선언했죠.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라고 하는 조약을 2018년에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한 30년 동안 봐왔던 30년 정도 보아왔던 그러니까 글로벌 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축 조약이 다 폐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다자규범이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야에서의 협력 구도가 지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조동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전략무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1970년대, 80년대 모습과 또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이어서 글로벌 레벨에서 볼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푸틴 러시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일정하게 보면 양쪽에서 조금 불가피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걸 정당화시켜 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불가피한 모습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에 2009년 4월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프라하에서 그 월드 위다웃 뉴클리어 웨펀스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핵무기 감축되겠구나, 핵무기 이제 없는 세상을 만들면 더욱더 평화롭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의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조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그 말기에 들어서면 그 미국의 핵 전력을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INF 탈퇴나 뉴스타트나 CTBT나 CFE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글로벌 환경을 더욱더 엄혹하게 만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그 500km 이상의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미국이 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INF 폐기 이후에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2023년도에는 장거리 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최대 2,500km라고 보이는 지상 대치형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뭐 이런 또 SM-6 탄도 미사일 이런 부분들인데요. 실제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연합 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이라고 하는 훈련에서 야마구치현 그 아베 수상의 그 지역구였죠.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푼이 임시 배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나가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INF 협정을 미국이 이제 폐기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INF 협정이 그러니까 금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괌에 배치하느냐, 뭐 한국이냐, 일본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배치를 했었던 것은 이제 훈련을 위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얼마 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필리핀에 이 타이푼 미사일이 배치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보기에 글로벌의 그런 어떤 그 군축 핵 미사일 군축 분위기가 쇠퇴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뭐 국내적인 여러 가지 이유, 뭐 트럼프 행정부 이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거의 대부분의 군축 조약이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그 바이래터럴 양자적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유상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핵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북한도 핵능력을 많이 개발하면서 미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래터럴한 그 협상에 이제 미국의 주장은 중국도 들어와야 되고 북한도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중국이나 북한은 이 부분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모습들이 점차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단순히 북한 핵의 어떤 위협을 넘어서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이런 위기를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는 2021년 5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죠, 미사일 사거리 집중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죠.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현무 4, 현무 5 뭐 이런 새로운 미사일 능력을 재래식 무기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했죠. 워싱턴 선언에서 SSBN이 한국 기항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했죠. 가시성 증대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부산항에 들어오기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 9년 아까 말씀하신 핵무력 정책법에서 북한은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핵의 선제타기 아니라 사실은 선제 공격입니다. 영어로 하면 nuclear first use인데요. 그러니까 핵을 assured retaliation,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에 preemptively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것은 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래식 능력에 대해서, 재래식의 그 분쟁에 대해서, 군사 충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 지금 5개 조건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현재 한반도에서의 소위 위기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고, 이후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에도 확장 억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제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재명 정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우리의 조치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을 비핵화시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북한의 핵 능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조동준 교수님께 말씀하신 세계 핵 전략 경쟁과 같이 한반도에서도 이런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최근에 신냉전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김정은 생각이 좀 바뀐 거죠. 다극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조금 더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토론문을 너무 열심히 읽었는지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중간에 좀 방해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좀 제가 불리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래도 저도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사실은 마침 또 책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6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전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김정은이 문제라는 거죠. 그 핵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ICBM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을 제거해야 하는 방법 북미 간에. 근데 두 번째로는 핵 시설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북미 간에 이것은 전부 다 상당히 그 한반도가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과 평화에서 보면은 상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데 이 두 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그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소위 키신저가 얘기하는 빅딜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에 그 중국이 김정은 그 ICBM까지 갖고자 하는 김정은 제거에 도움을 준다면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도 묵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키신저가 이제 그 트럼프랑 얘기할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빅딜이란 이름으로 했고 그것은 우리가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그 조심해야 되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네 번째 베트남 모델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트남은 현재 아세안에서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에 멸망하고 나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95년에 이제 다시 수교를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그 베트남의 그 군항에 미국의 그런 항공모함이 다 들어오면서 그것이 곧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북한에 이제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 모델이 북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북미 간의 수교가 있기 위해서는 비핵화는 물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산항 정도를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곧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그러면 제가 말하는 5번째 모델에서 얘기하는 뭐 트럼프 타워도 거기 세울 수 있고 맥도날드도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그런 수출 주도형의 그 경제 발전을 볼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럼 만약에 베트남 모델을 그냥 뭐 중국의 베트남의 도이모이를 따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상정을 한다면 정말 중국이 그것을 가만두고 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6번째로 이제 파키스탄 모델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모델의 그 북한 측에서 보면은 사실은 1998년에 파키스탄이 핵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부시가 엔티 테러리스트 캠페인에
조인을 하면은 그런 friend다, for or friend 개념에서 그 이제 완전히 바뀌는 상황을 북한이 이제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미국과 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북한은 상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남측에서 파키스탄 모델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인디아의 그 핵에 대항해서 그러면은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다. 그럼 인디아가 북한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핵에는 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반도에도 뭐 핵에 대한 그 재배치 요구라든가 혹은 뭐 개발이라든가 그런 그 요새 그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의 그 핵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한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가 적정하게 그 환경적으로 이제 배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전부 다 소개가 됐고 그리고 또 뭐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청중에서 꼭 좀 이 질문을 하고 싶다. 이 훌륭한 우리 패널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 명패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You are a gentleman. 네. 아주 그 좋은 발표 토론 재밌게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핵 전략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까 박원근 교수님 발표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확증 보복 능력이 없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은 뭐 거의 자살 행위라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남쪽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 확장 업체가 제공되는 한 핵사용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에 미국 간의 전략핵 경쟁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온전히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핵을 억제하는 데만 이 신경을 쓰면 될 일이지 핵 확증 보복 능력도 없는 북한의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북미 회담이 재개된다 내년에 그랬을 경우에 핵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아니면 뭐 KN-23 단거리 이런 미사일들은 도외시하고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관점에서 ICBM 저거하는 데만 뭐 노력을 해도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데 걱정 마. 우리가 계속해서 핵 확장 업체 제공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하고 또 하나 이제 그 궁금한 거는 미국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그 비핵화의 이 뭐라고 할까 그 장벽을 낮추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한 서너 번 한 거거든요. 그다음 며칠 전에는 뭐 포린 어페이스의 뭐 저기 기고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동맹국들은 핵을 가지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또 이제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문가분들 소개. 네. 딱 한마디만 하겠어요. 오늘 지금 역시 키노 스피치 해주신 분께서 아주 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뉴클리어 파워라고는 부르지만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아닌 건데, 자 지금 박공건 교수님께 그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NCG를 통해서 확장 억제를 최대한 제도화를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동맹국한테 제공해 주는 거로는 최고의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영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100%냐 그거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는 한미가 핵 작전 계획을 갖는 건데 미국이 그 어떤 국가와도 핵 작전 계획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최대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말 미국의 위협이 됐다면 바이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위협이 된다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턱을 낮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북한을 68년 NPT 체제에서를 훼손하면서까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저는 러시아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NPT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의 핵 족쇄가 풀리게 되는 건데 그것을 과연 P5 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가 인정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략적 그 인내 말씀이 됐었는데요. strategic patience에서 보면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 그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 예? 이런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한마디 드렸고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우리 또 오늘 발표자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해서 소란을 피웠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짧게 의견을 드리자면 그 박원기 교수님 친구 사이예요. 아주 좋은 사이인데 하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 말할게요. 그 북한은 그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미국이 사용했던 fail-safe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북한이 말하는 핵 방아쇠거든요. 그 fail-safe의 내용이 뭐냐면 공격을 당하면 다시 반격하는 거는 그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인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미국이 구상했던 건 뭐냐면 장거리 폭격기가 공중에 떠 있고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장거리 폭격기가 소련을 공격하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위임이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북한의 핵 방아쇠의 정확한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지만 그 핵 방아쇠의 메커니즘은 그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미국이 구축했던 페이스세이프랑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본다면 만약 참수작전이 정말 수행된다면 그때는 핵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쓸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조금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그렇게 신경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그 존슨 행정부 내에서 그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핵실험과 관련돼 있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에 관련된 그 내부 문서들을 보면 공개된 걸 보면 결국 가서는 여러 번 생각해요. 막 가서 공격해서 없을 것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논리를 그러니까 이 1960년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그냥 이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다면 북한에서 미국한테 수용 가능한 안이 북한으로부터 미국한테 도착한다면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는 배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신당하는 게 배신당하는 건 비핵화에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발제를 또 이렇게 핵 전문가께서 하셔서 오늘 아주 심도 깊은 그런 그 토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라운드 테이블인데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을 제가 지키지 못한 건 오로지 사회자의 책임입니다만 너무나도 유익한 그리고 아주 그 타임리 어레인지드 이 회의가 아주 거의 연말에 가까우면서 이런 논의가 그 활성화되기를 또 내년에 또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위 민주주의 연구원 우리 회장님께 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2025년 후기 학술회의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